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수소 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Journey to the Hydrogen Economy,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다소 생소한 기관 명을 가진 데서 이제 2016년, 19년부터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포럼의 이제 큰 제목이 에너지 신산업 포럼인데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용어를 서울대에서 또 이 학과 과정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이제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차관 시절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떤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 쭉 해왔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값싸고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설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는 뭐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에너지만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했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물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일 큰 게 이제 물론 탄소 중립이죠.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에서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것. 그냥 단순하게 고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는 쓰고 어떤 에너지는 못 쓰게 되는 결정하는 요인이 된 게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는 이제 테크놀로지인데요.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같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에너지를 걱정하는 데는 에너지 정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걱정하는 거고, 에너지 소비자는 왜 나한테 에너지를 값싸게 왜 빨리 주지 않느냐, 그냥 요구하는 주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고민이 생겼죠. 내가 쓰는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올까? 어떤 에너지일까?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을 하면서 에너지 수요 쪽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옵티멀 솔루션이 나오질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과대학이니까 옵티멀 솔루션이죠. 옵티멀 솔루션이 공급자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서브젝트 투, 제약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환경에서, 기술에서 이것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과거에 우리가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던 석유회사, 전기회사, 가스회사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것이 테크놀로지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정부에 있을 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 위원회, 에너지 신산업국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제가 그 이제 책임자가 돼서 일종의 제 아젠다로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이제 개념을 디파인을 하고, 거기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기업들하고 이제 다이얼로그를 좀 했어요. 컨설테이션. 왜냐하면 기업이 과연 뭐를 희망하느냐, 뭐를 요구하느냐. 물론 이제 에너지 효율, IT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대세였지만은 그 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산업과의 그러니까 공급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비자와의 접점, 거기서 테크놀로지가 과연 뭐냐, 사업화될 수 있는 게 저는 그때 이제 두 가지를 봤거든요. 한 축은 배터리, 한 축은 연료전지 기술입니다.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배터리는 상당히 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까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우리 핸드폰, 모바일 폰에 연료전지가 쓰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전기차나 이런 대용량 발전 쪽에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소위 주파수를 조정하는 용으로 이제 그 배터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LS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였거든요. 그와 반면에 연료전지는 2000년대 초에 상당히 붐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수소 연료전지. 그래서 통상 이제 하이드로젠 이코노미 할 때 과거에는 하이드로젠 앤드 퓨얼셀이 같은 짝으로 같은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퓨얼셀 연료전지 쪽에 대한 산업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좀 우리나라의 산업,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조금 미지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타임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우리 인류의 가장 에미넌트한, 가장 시급한 인류의 과제가 되면서 수소가 다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그래서 수소 경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수소 경제가 과연 뭘까요? 수소 경제가. 수소 경제 이렇게 하니까 수소 경제는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 뭐 수소 경제라는 말을 2004년에 자기 책에 썼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수소 경제라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꽤 혼동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소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들어보면은 이 세상의 에너지는 앞으로 다 사라지고 다 수소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수소 경제냐? 화석 연료 경제 시대에서 이제 수소 경제 시대로 그냥 가는 거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확 단언컨대 수소로 모든 에너지를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소 경제가 사람들한테 경제, 이코노미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줄 때는 어떤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 글로벌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수소가 경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는 정도로 저는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싶어요. 수소 경제.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언제? 근데 생각해보니 지금 뭐 기술도 완벽한 것 같지도 않고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인 인식에 있잖아요. 수소 폭탄 폭발하는데 내 옆에다 두고 이걸 쓰자고? 인류 공멸의 길로 가는 길 수소 경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들,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로드 투 카본 뉴트럴리티처럼 수소 경제로 가는 길, 이 길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오는 게 이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뭐하러 하냐? 뭐하러 하냐? 쉬운 거 놔두고 쉬운 게 있을 텐데.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카본 뉴트럴리티,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나서 쫙 이렇게 대책을 써보니까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제일 쉬운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 근데 석탄발전소 없애자. 제일 심플하죠. 원자력 발전소 없애자. 심플하죠. 그럼 뭘로 할 건데? 가장 객관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 재생에너지 우리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효율 계산할 거야. That's okay. Fantastic. 저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정말 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굉장히. 그 시대로 가는 게. 그리고 우리가 탄소 경제 시대도 빛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탄소 경제라고 했지만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에너지원을 활용했거든요.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탄소 중립이 달성되는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무슨 에너지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 것이냐. 수소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도 센트럴 롤은 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그니피컨트한 롤은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센트럴, 시그니피컨트 차이를 아세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죠. 국제사회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일반 외교적으로 당신이 센트럴 롤 하는 거야 라는 거는 당신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 메이저, 주력, 우리가 석유가 지금 센트럴 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유가. 가스는 센트럴 롤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스는 시그니피컨트한 롤. 저는 퍼센트로 보면은 센트럴 롤을 한 50%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그니피컨트한 거는 한 2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20% 정도는. 수소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인류가 달성한다고 하면은 그때 쓰는 에너지의 수소는 시그니피컨트한 롤 정도는 할 거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된다. 그거 안 가면은 탄소 중립 도로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또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가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부딪히는 일반적인 의문점입니다. 수소 경제가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그냥 골든 게이트냐, 실버 블렛이냐, 묘책이냐, 아니면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허황된 이야기라고. 수소는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냐, 수소가 그냥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그리 수소로 다 바꿔서 쓰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조건들이 많이 깔리겠죠. 그러면 수소가 과연 에너지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수소가 범용 에너지가 될 수가 있냐. 비싸기도 하고. 세상에 제레미 리프킨은 우주의 75%가 수소니까 가장 민주적이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인간이 에너지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가장 평화와 민주적인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Never. Never. 제레미 리프킨. 근데 난 리프킨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 동의해요. 수소가 만약에 그게 되면은 정말 민주적이고 에너지 문제에서 모든 불평등이 사라지고 에너지에서 고갈성이 없어지고 확실하게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리프킨의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제 옆에 앉아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리프킨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역시 저처럼 정책을 하는 사람과 미래학자로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야기하면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쓰면은 제가 쓰면은 책 10권도 안 팔려요. 10권도 안 팔려요. 그냥 그렇구나. 리프킨처럼 이야기해야 책이 팔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은 저처럼 쓰면 안 됩니다. 네 번째, 2차 에너지인 수소로 전기와 열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 수소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보니 뭐 다 에너지 있는 거 변환해서 이렇게 하더만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과 트랜지션의 차이는 아시죠? 에너지 변환과 에너지 전환의 차이. 그건 나중에 제가 혹시 오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죠. 이건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형태를 바꿀 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연력학 제1, 제2, 제3 법칙을 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에너지를 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거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가장 바보 같은 stupid 한 이야기라고. stupid. 수소를 이야기하는 사람, 에너지 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stupid,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합리적인가? 제가 이렇게 할 때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문은 다 지금 이게 반대가 아니라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소차는 전기차와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 기업이 수소차 했는데 수소차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수소차 이제 끝났어 시대는. 전기차가 대세야. 수소차 이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수소차 이제 시대는 끝난 것인가? 한국이 세계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세계 수소 산업의 리딩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산업의 리더가. 우리가 대한민국 산업에 살아갈 길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고, 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능한 분야가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전에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도 별로 없고 그런데 비싸기는 엄청 비싸고 그런데 세계의 수소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죠 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에너지 시장의 큰 키워드는
에너지 안 보죠. 우크라이나 사태 나니까 기름값이 뛰더니 요새는 이제 천연가스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유럽은 상당히 추운 겨울을 맞아야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독일하고 수소 협력 있어서 일주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저녁에 새카맣더라고요. 저녁에. 그리고 중산층 집에서 한 달에 전기하고 가스 요금으로 1,000유로를 낸대요. 1,000유로. 그러니까 120, 30만 원을 내는 거죠.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에너지 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 에너지의 위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 수소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죠. 지금 당장 집에 전기도 없고 가스도 안 들어와서 밥 먹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수소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가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적적인 대륙이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자기들이 기후변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갑니다. 알프스 빙하. 금년에도 녹았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여름에 더위가 찾아오고 있어요. 다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빨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전환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눈꽃만큼 2030년에 자기 에너지 중에 일부 1,000만 톤을 그린 수소로 자기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1,000만 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앰비셔스하다고 그랬어요. 1,000만 톤이면 유럽 전체에 1,000만 톤이면 수소가 1,000만 톤이면은 LNG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되냐면 2,400만 톤.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 1년에 쓰는 LNG가 4,000만 톤. 그러니까 세 발의 피죠. 1,000만 톤 정도면. 근데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럽이 지금 최대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을,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화석연료?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독일도 원자력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죠. 영국 원자력 발전소 막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구권, 체코,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진짜 대형 원전이 막 지어지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러 원전이 상용화되고 이러면은 원자력의 재부흥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다른 대안이 생기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현재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봤는데 남는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이 안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도표를 딱 쓰잖아요. 이쪽에 대변, 차변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있는 거,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채우는 거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갖다 채워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대변에 석탄 사용, 석유 사용, 가스 사용, 원자력 사용 있어요. 석탄 없애, 가스 러시아 의존 줄여, 석유 줄여, 원자력 늘려봐야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7년, 18년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있는 거 그냥 고정. 이렇게 하면 나머지 뭐 가지고 가지?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딱 하면 줄이거나 효율 개선을 통해서 줄이거나 아니면은 청정 에너지, 다른 에너지를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물량이 많아도 재생에너지, 여러분 아시죠? 재생에너지의 시설이 아무리 늘어나도 재생에너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어야지, 햇빛이 쬐야지. 저장하기는 또 쉽지 않죠. 배터리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겁니까? 12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는 점점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수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수소. 그래서 당초 2030년까지 1000만 톤 하겠다는 것을 2000만 톤으로 늘렸어요. 2000만 톤으로. 그러니까 2000만 톤으로 유럽의 2030년, 지금부터 8년 후에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유럽이 2000만 톤의 수소를, 청정수소를 어디선가 만들거나 공급받아야 됩니다. 2030년 되면은 세계가 수소 전쟁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파리 협정에, 후속 협정에 다 내가 사실은 해보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라고 선언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몇 개 나라를 빼고 놓고. 그게 수소가 지금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이 사람 엄청 뜨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세계 에너지 패권 국가 하면은 과거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러시아 화석연료 시대에 에너지를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나라는 사우디와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석유의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그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졌죠. 더구나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셰일가스, 셰일오일로 그러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갖고 있던 판도가 3분지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시장이 이제 급속하게 변한 거죠. 근데 요즘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했거든요. 근데 셰일 오일이 생산되고 자립을 이루면서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 입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우디와 관계가 다소 소원했거든요. 요새 이 사람 바쁩니다. 서로 만나려고. 이 사람이 빈 살만,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의 크라운 프린스, 최근에 총리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사우디의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빈 살만이 (7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이 빈 살만하고 주목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석유 증산 좀 하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눈꽃만큼, 그러니까 인류 지금 세계가 쓰는 오일의 양이 하루에 1억 배럴인데 10만 배를 내가 증산할게. 10만 배를.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바이든이 완전히 가가지고 창피 다 샀다. 창피 사고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세상 돌아다니는 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스를 거쳐서 프랑스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쪽에서는 석유, 가스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죠. 빈살만은 수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수소. 우리가 얘네들 수소 값싸게 공급해 줄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중동의 산유국이 우리를 만나도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예요. 우리가 니네처럼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 신뢰를 갖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기름과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았냐. 그거와 똑같이 니네 나라에 앞으로 수소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 줄게.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우리가 수소도 잘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 이야기 들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데 그 이야기를 그리스하고 프랑스 가서도 했어요. 그리스를 유럽의 수소를 공급하는 허브로 만들겠다. 허브 국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가 석유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사우디의 이제 국영 석유회사가 사우디 아람코잖아요. 우리 양수영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사우디 아람코인데, 사우디는 천연가스 사업에는 사실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천연가스. 석유만 해도 뭐 충분한데, 최근에, 근데 사우디에 가스가 없지 않아요. 가스가 많이 있는데, 해안에 있지 않고, 내륙에 가스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개발해봐야 인프라 깔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카타르 뭐 이런 데하고 경쟁하는 것도 그렇고 석유하는 것도 충분한데, 근데 수소야. 수소를 만들어서 팔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시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글로벌 석유 회사들,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 에드노 뿐만 아니라 쉘, BP, 쉐브론, 세계 석유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빅셀러들, 메이저들이 수소 사업부를 다 만들었어요. 수소 사업부를. 저를 만나러 옵니다. 제가 만납니다. 수소 사업부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몇 년 내에. 물론 수소 자체로 거래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소의 일종의 변형된 암모니아를 디리버티브, 암모니아 형태로 일단 수소를 시장을 키우고, 그동안에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 시장이 충분히 커지면은 그동안에 수소의 운송에 필요한 인프라, 특히 수소 특수선박이죠. 특수선박을 상업화하고, 그러면 수소를 2030년 이후에는 글로벌리 현재 석유나 가스처럼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수소의 사용처 과연 어디서 쓰일까? 수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탄소 중립하려면 에너지 쓰는 것은 다 탄소가 안 나오는 걸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재생에너지에는 안 나오죠. 원자력 안 나오죠. 그게 다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이 다 전기 형태로 쓰잖아요. 전기. 마지막으로 전기, electricity. 근데 전기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기로 할 수 없는. 큰 게 이제 에너지 분야는 아니지만은 산업 공정에서 석유나 가스를 쓰는 공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산업 공정에서는 그거를 원료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석유나 가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석유를 가스 쓰다 보면 거기서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이게 수소라고 보는 겁니다. 수소 환원 제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에서 들어가는 수소를 재생에너지 생산된 수소, 클린 수소를 쓰는 거죠. 현재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천연가스를 깨가지고 하는 수소인데, 여러분 화학이 뭡니까? 화학이 석유화학, 석유가 C하고 H, C를 중심으로 해서 H 이렇게 고리가 딱 돼 있는 거잖아요. 벤젠고리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H. C에 H가 몇 개 있느냐에 해서 4개 있으면 메탄, 6개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화학은, 석유화학이라는 거는 C와 H의 조합을 바꿔가는 거예요. H를 몇 개 더 넣으면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C를 더 넣으면 물질이 바뀌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탄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를 그린 수소, 청정수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전기차 물론 가능하죠. 근데 전기차로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물체, 모든 물체에서 배터리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 배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파워가 굉장히 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수소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폴로 이후에 지금 우주를, 달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플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띄우려다가 계속 지금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로켓. 그 로켓의 연료가 수소입니다. 수소가 그만큼 파워풀한 거죠. 에너지로. 파워풀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차, 배, 나중에 비행체, 비행기, 이런데 수소를 전기 대신, 전기가 안 되는 것, 화석연료 대신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how to abate, 다른 걸로 대체하기 불가능한 부분은 수소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수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보여드렸는데, 2주 전인가 독일에서 이 수소로 가는 열차를 14대를 독일에서 지금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알스톰이 납품한, 대한민국의 로템도 이걸 개발해서 테스트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수소의 특성, 수소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쓸 수만 있으면 비고갈적이죠. 75%, 우주의 75%가 수소니까 친환경성. 수소는 태우건 반응을 하는, 태우면은 가스처럼 직접 연소를 하는 거고요. 반응은 연료전지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뭘 하든 나오는 물질은 전기와 열, 에너지 말고는 물로 나옵니다. 물, 순수 물. 친환경적이죠. 미세먼지도 없고, 그 다음에 CO2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넥소를 처음 팔 때 뭘 했냐면은 배출구 거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라 그랬어요. 아무 냄새가 안 나죠. 물밖에 안 나오니까. 강력한 힘. 가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화석연료, 그러니까 동일한 킬로그램이면은 LNG의 2.4배의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단점, 수소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다 화합물로, H2O, 산소와 결합하면 물, NH3, 질소와 결합하면 암모니아, 탄소와 결합하면 CH4, 메탄, 석유, 석탄,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화합물. 그거 수습하려면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깨는데 에너지 들어가요.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낮은 에너지 밀도. 이게 놔두면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죠. 이게 좀 모아야 돼요. 프레셔를 가야 돼요. 퍼져 있으면 아무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모아야 됩니다.
이게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수소 충전소에 가보세요. 일반 충전소하고 차이가 뭐냐면 수소 충전소는 뚜껑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요. 수소 충전소에 가면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가 있고 위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수소가 새면은 리크가 되면은 터지기 전에 날아가 버립니다. 터지기 전에. 수소가 터진 경우가 있어요. 실험실에서. 날아가기 못하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산소와 반응이 되면 터집니다. 터집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설비는 터지기 전에 다 날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날아가게. 수소가 에너지로 되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되는 날 수소가 비로소 우리 가까이에 에너지로 쓰입니다. 청정한 방법으로 생산돼요.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CO2 절감을 못해. 탄소 중립 안 돼. 그러니까 깨끗한 방식으로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린 수소, 수전에 물을 분해해서 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 아니면 지금 좀 컨트로버시가 있긴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아니면은 화석연료를 가지고 깨서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했어. 그러면 CO2가 나왔어. 그러면 그 CO2를 어떻게 할까요? 포집을 해가지고 지구상의 깊은 곳에 격리하는 소위 CCS라고 해서 탄소 포집 저장. 그 기술과 결합해서 생산하든지. 이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클린 수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코스트가. 현재 킬로그램당 천연가스를 깨서 생산하면 한 1.5에서 2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하면 그거의 5배에서 7배 정도의 코스트가 업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비싼 걸 쓰겠냐? 절실한 데는 쓰겠죠. 쓸 수밖에 없는 데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거를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거죠. 일반인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에너지는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는 거. 우주선을 띄우고 잠수함을 띄우고 군사작전을 할 때 수소연료전지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전기 대신 가스 대신 석유 대신 쓰려면 어느 정도는 값이 리저너블 해야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돼야죠.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됩니다. 도처에서 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쓸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경제의 기회 분야. 이런 게 이제 소위 다른 에너지나 다른 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 hard to abate. 이런 분야가 수소의 유망 분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소의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수소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최종 에너지 소비가 산업, 가정산업, 수송, 공공, 연료전지 다양하게 지금 쓰는 데를 했지만 여기서 전부 다 everything 모든 부분이 수소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hard to abate 딴 걸로 불가능한 분야 그 분야가 가능한 거고 제가 2050년에 그 정도면은 약 최종 에너지 소비의 15에서 20% 사이 significant 롤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수소 생산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색깔들을 막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생수소, 그레이수소, 청록수소, 열분해를 해가지고 고압으로 하는 청록수소, 블루수소, 아까 화석연료로 개질을 해서 생산하고 CCS, 탄소 포집 저장을 붙인 블루수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물 분해를 그린 수소,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핑크 수소. 그야말로 레인보우 수소입니다. 레인보우.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야, 세상에 수소라는 물질은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는 똑같아. 저는 경제를 오래 했어요. 글로벌하게 물품이 거래가 될 때 수소라는 최종 물품은 똑같아요. 아이덴티컬 구츠라고 합니다. 원래 경제에서 룰은 프로세스는 whatever, 가장 이펙티브한 프로세스는 생산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파이널 프로덕트에 대해서, 아이덴티컬 굿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해 줄 거야 라는 게 국제거래입니다. 국제적인 제품의 경제거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수소는 레인보우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봅니다. 니들 핑크 수소는, 원자력 수소는 핑크색으로 나오냐? 생산하면은 그린 수소는 초록색이냐? 그럼 그린하고 핑크를 합치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되는 거냐? 노란색이냐? 블루 수소는 파란색이냐? 나 그린 수소 사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그린 수소인지 알려줄 거야 나한테? 그리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가 비싸게 그린 수소를 생산했으니까 다른 수소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해 줘야 돼. 비싸게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계에서 수소를 앞으로 거래하는 데서 굉장히 큰 무역 장벽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제예요. 수소를 거래하기 위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정부가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과제들. 청정수소의 생산과 운송 저장. 아까 말씀드렸죠. 규모 경제를 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 그래서 수소를 생산이 됐어. 그리고 쓰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수소는 아무 수소는 아니야. 그린 수소야. 청정 수소야. 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어떤 거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업화할 것이냐. 사업화를 하기 위한 규제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소의 경제성 달성. 현재 그린 수소를 그러니까 소위 그레이 수소, 계질 수소가 한 1.5불에서 2불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레벨까지 2030년이면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 기술 개발, 스케일업. 이게 이제 수소라는 게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기술이죠. 그리고 자본집약적인 건 수전의 설비를 갖추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조 단위, 원자력 발전소 버금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피드인 전기, 물과 전기를 가지고 수전을 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죠. 담수, 그 다음에 전기를 싸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비싸가지고는 안 되죠. 원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싸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소도 결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경쟁력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수밖에 없다.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경쟁력이 없는 나라, 가장 경쟁력이 없는 지역, 불행하게도 수소를 가장 많이 써야 되면서 동북아시아 3국을 꼽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대만. 그리고 호주나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2불 미만으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최근에 굉장히 훌륭한 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노란 거 보세요. 포르투갈이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서 풍력 태양광 단지에서 바로 수전을 했더니 그레이 수소하고 크게 원가의 차이가 안 나더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거부터 비싸죠. 독일의 제일 여러분이 봤을 때 제일 좌측에 독일의 그린수소 생산 단가는 7불 가까이 됩니다. 이만큼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에너지는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차 보급하면서 굉장히 큰 과제가 수소차 타는 분들이 차 너무 좋다, 쾌적하다, 굉장히 쾌적하다. 그 다음에 한번 충전하면 600km 가니까 충전에 따른 부담도 덜하다. 근데 제일 문제가 충전소가 너무 없다. 충전소 찾는데 도대체 얼마를 까야 되는 거냐. 충전소 갔더니 차들이 대기하는 차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부담돼서 내가 소차를 좋긴 하지만은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대기 수요로 많이 빠지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죠. 수소는 탄소 중립의 실버 블루시냐 아니면 오버하이프, 과장된 이야기냐. 제가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화, SK, 현대차, 포스코 다 지금 수소 사업부를 만들어서 수소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과장이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세계의 글로벌 굴지의 석유 회사들이 수소 사업부를 다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호주 같은 데는 그린 하이드로젠 프로젝트, 서호주에 자기의 빈 땅에 태양광과 풍력을 해서 어마무시한 26기가와트 1차로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생산해서 한국과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2030년부터 수소를 팔겠다고 합니다.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수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도시를. 일본 가와사키는 LNG 전용 선박처럼 수소 특수 선박을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에어버스는 2030년까지 수소 비행기를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을 수소 허브 항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서 6기가와트의 청정수소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한국의 SK가스 우리 사장님께서 C0 이게 아마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하고 지금 서로 파트너십 세레모니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건조한 수소 전용 운송 선박입니다. 수소 프론티어. 미국이 수소에 대해 소극적이 아니냐, 미국은 별 관심이 없냐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통과시킨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우리는 반도체만 보고 있잖아요. 전기차만.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 중에 3,600억 패키지 중에 600억 불, 130억 불 클린 하이드로젠 텍스 크레디트, 클린 비클에 120억 불을 하는 거거든요. 클린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여기에 크레딧이 120억 불인데 수소는 그거보다 많아요. 130억 불을
수소 생산, 청정수소 생산 사용하는 수소차를 포함해 가지고 130억 불을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좋은 걸 놔두고 제가 이제 하이드로젠 허브 앤드 데몬스트레이션, 청정수소, 자기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원자력 수소의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 4개를 선정해서 95억 불을 투자해 가지고 수소를 상업화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소산업 선도할 수 있을까? 수소 활용 기술, 자동차 만들고 연료전지는 좀 우리가 경쟁력이 앞서 있다고 보죠. 활용 기술은. 근데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생산에 대해서는 걸음마입니다. 걸음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소 에너지도 이제 기술 융합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플랜트 제조회사, 건설회사들이 수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화학 플랜트나 정유 플랜트, 발전소 플랜트는 컨벤셔널한,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이런 프로젝트는 이미 피크를 지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건설해야 될 수요가 많은 거는 수소에서 생산된다고, 수소에 관련된 산업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은 수소가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파이를 키우는 서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월 달에 글로벌 하이드로젠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얼라이언스, 굉장히 좀 긴데요. 세계 수소산업 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수소 경제 이행계획 내용인데 좀 수정이 될 겁니다. 이게 지난 정부에서 탄소 중립에 맞춰서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원자력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용이 바뀔 거고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수소차, 트럭, 유럽에 스위스에 수출이 됐고요. 최근에 독일에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화물차를 수소차로 하는 것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수소를 값싸게 청정수소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전이 리더가 돼가지고 팀 코리아가 아부다비에서 수소 생산 플랜트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수소는 기후대응의 실버 블렛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현재의 지금에 있는 계획에서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여기 있죠? Hydrogen will have a key role in energy transition. Center of the attention. 관심의 가장 중심에 기술이 있는 거죠. 수소의 국제 거래를 위한, 수소가 아마 2030년 전에 2026년 7년부터는 암모니아 형태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 또는 암모니아는 청정한 방식으로 생산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 룰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청정수소 사용 의무화, 또 수소 발전 시장을 키우기 위한 수소 발전 입찰제 같은 제도들도 수소법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BP는 호주의 아시아 재생에너지 허브 사업에 지분의 40.5%를 취득해서 수소 미래 BP의 현재는 석유와 가스가 주력 사업이죠. 수소를 주력 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말 시작.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만큼 사업의 기회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수소 경제를 평가하기는 too early,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지금까지 수소는 일종의 신에너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정도로 마지막한 일종의 니체 시장으로 봤는데요. 앞으로 수소가 발전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면은 수소가 에너지원의 하나로 이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소 경제로 가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 기업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한 나라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 어느 한 나라 혼자 해서 되지 않잖아요. 세계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소 경제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국제수소사업연합회를 금년 5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 토론을 하다 보니까, 토론자로 나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소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점, 그리고 또 이제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수소는 강력한 에너지, 아까 이제 문 차관님께서도 수소가 강력한 에너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에어버스에서 수소 비행기까지 지금 개발한다고 하니까 아마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것도 지금 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은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금 연구가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서는 수소는 대부분 수소 자체를 연료로 쓰는 게 아니고, 수소가 다시 산소와 결합할 때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수소로 항공기나 또는 대연 선박에 이용하는 게 조금 불가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소가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에는 조금 멀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선전하는 거 보면은 사람 모양으로 한 물이 이제 이렇게 쫙 가면서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그리고 수소 자동차 선전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문 차관도 말씀하셨지만 수소는 지금 이제 전기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 그거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다시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다시 전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에너지를 한 번 더 에너지 변화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수소를 굉장히 싸게, 재생에너지가 싼 호주나 중동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입을 하면 좀 얘기는 다르겠지만은 수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에너지다.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소에 대해서 아까 5가지인가 6가지 얘기하셨는데, 우선 이제 부생 수소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자동차가 많이 이제 다니는데, 그 대부분이 부생 수소,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수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부생 수소다 보니까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부러 이렇게 부생 수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레이 수소는 이제 계질 수소, 메탄가스를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레이 수소도 상당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탄소 중립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레이 수소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 블루 수소가 이제 계질 수소에 나오는 CO2를 땅 속에 집어넣어 CCS를 사용해서 집어넣은 수소를 블루 수소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CCS, 우리 다음에 또 우리 정 교수님이 CCS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대량의 CCS, 대량의 CO2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CCS를 할 수 있는 산유국, 결국은 CCS라는 게 지층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유전이나 가스전이 많은 산유국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블루수소 상당히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린 수소는 뭐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 분해를 하는데 그걸 뭐 석탄이나 석유에서 나오는 전기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재생에너지로서 하는 그 전기로 분해해야 그게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아까 원자력 핑크 수소라고 그러죠. 용어를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단가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서 만드는 그린 수소도 비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를 선도를 해야 되지만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를 연료로 쓰게 되면 모르겠는데 전기 에너지인 수소를 쓴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수소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저 문차관님 말씀하신 저장성 문제. 전기는 재생에너지에서 만드는 전기를 이제 그 재생에너지 항상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때 그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ESS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수소로 저장하면은 안전하게 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수소 에너지가 저장 가능 측면에서 왜 또 수소 에너지 연료로 쓴다면 또 다른 얘기죠. 연료로 아직 쓰지 못한 단계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쓴다고 했을 때 전기가 저장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해결하는 거 왜 과연 수소 에너지가 또 무슨 장점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소 수입은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62도에서 액화가 되는데 수소는 253도에서 액화가 되므로 아까 일본에서 그 액화 수소를 지금 실증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수송 비용이 LNG보다 훨씬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소가 들어와서 또 다시 기화가 돼야 되고 또 수송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수소가 상당히 이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들고 최근에 그 암모니아를 그러니까 그 수소와 질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액상 상태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SK 가스를 보여주셨는데 SK 가스가 제가 서해공사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수소를 같이 해보기로 우리가 MOU 체결하고 했는데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와 질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건 쉬웠고 암모니아는 액상 상태로 수송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암모니아가 굉장히 안정적인 분자이기 때문에 수소를 분리하는 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즉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포기 단계 아직도 물론 R&D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그린 암모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린 수소 또는 블루 수소와 질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이걸 수소로 쓰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를 그냥 암모니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그 천연가스하고 혼소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발전 연료라는 그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린자를 붙였는데 그건 수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저기 그 뭐 호주나 중동에서는 수소지만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그게 수소 역할을 못하고 암모니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 암모니아는 수소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못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소 시대에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 생산 수소 생산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액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로 분리되는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석유를 수입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별로 쓰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연료전지 발전 쪽에 그레이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도 산업부에서 좀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 수소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아마 규제가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 자동차 외에 수소를 쓸 수 있는 것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연료전지 발전은 이제 분산형 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송배전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점에 장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에서 요즘 수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그 철강을 생산할 때 지금은 석탄을 가지고 그 철광석에서 석탄을 섞어서 철을 만들어내는데 수소 환원 제철소라고 해서 철광석 대신에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는 쪽으로 요즘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수소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외에도 수소를 또 활용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우리 문 차관님이 좀 좀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 교수님이 수소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객관성을 가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소는 강력한 에너지. 수 자체를 연료로 쓰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이 말은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수소가 에너지로 쓰이는 부분은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이제 수소를 다루는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독일의 린데, 미국의 이제 에어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세계에 대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회사들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생산을 지금 그린 수소로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수소를 이제 천연가스를 개질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수소를 만들어서 특수한 목적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주선을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잠수함에 쓰이는 에너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에너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액화 수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액화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생산지에서 그것을 우주선을 띄우는 데까지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다가 아니면 특수 트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전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전혀 사고가 나고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독일 린데와 한국의 효성이 합작한 수소 액화 플랜트 최대로 이제 마지막 하면은 연간 한 12,000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액화 플랜트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국내 소비지 주로 이제 뭐 주유소가 되겠죠. 충전소, 수소 충전소 아니면 수소를 쓰는 데다 이제 공급을 할 텐데 탱크로리 특수 탱크로리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 탱크로리는 운송국이 한 3톤 내지 4톤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우리 보는 이제 트레일러 정도의 그런 규모고 그 구성은 굉장히 이제 특수광으로 하고 그 안을 거의 이제 뭐 백큐um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절대 온도 마이너스 253도까지 낮춰서 그리고 그것을 탄소 섬유 그 다음에 백큐um 상태 그 다음에 특수광 이렇게 해서 그걸 안전하게 운반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목적의 상업화는 이미 기술은 다 프루브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스케일업 규모를 키우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수 목적에 쓰이는 거지. 에너지가 되려면 정말 대량으로 써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LNG 선박처럼 특수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수소를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여기서 인수기지를 해서 그걸 액체로 가져온 걸 기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꽤 기술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그 대량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운송하는 선박과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현재 지금 깔아진 도시가스, 가스 배관망을, 그러니까 기존의 배관망을 그대로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하지 않아도 되겠잖아요.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일단 5%부터 섞기 시작하는데 20%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깔려 있는 배관망에 수소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기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프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용에서 이제 수소가 엄청나게 이제 고온으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엄청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파워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려면은 소재가 훨씬 더 특수해야 됩니다. 제일 지금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은 항공기에 지금 항공기를 제트 엔진을 지금 돌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트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는 가스터빈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걸 수소를 그대로 해가지고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이 파워가 LNG의 2.4배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견딜 수만 있다 그러면 퍼펙트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견디지도 못하고 효율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발하는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굴지의 뭐 지멘스나 GE나 그걸 하고 있고요. 소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산도 그걸 2030년 정도까지는 맞춰서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재료공학이나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을 지금 띄우잖아요. 첨단 과학을 사업화 영역으로 거꾸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버스가 그래서 2035년까지는 수소를 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는 것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상용화하겠다. 다양한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여러분 수소차를 이야기하면 수소 연료전지 차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그 차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대부분 80% 이상을 담당하고, 넥소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달릴 때 아이들링 상태에 있으면은 그 남는 연료전지에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큰 배터리가 붙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차는 엄밀하게 하면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의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만약에 그게 거꾸로 배터리가 훨씬 담당하는 부분이 크고 연료전지가 적으면은 전기차라고 붙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이브리드입니다. 독일의 BMW는 그 방식을, 벤츠는 그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 그러니까 에너지의 최적화 방식을, 시스템의 최적화 방식을 고민을 하는 거죠. 비행기도 수소로 100% 아니고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의 발달, 진보 이런 것들을 좀 봐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로 만드는 무한한 자원.
있는 거는 무한하죠. 근데 제가 늘 우리가 컨벤셔널 에너지, 석유를 할 때, 유전을 개발할 때도 우리 양 사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만은 기술적으로 가능, 테크니컬리 석세스 한 거하고 이코노미컬리 성공하고 경제적인 성공하고 과연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냐. 저는 경제학을 한 입장에서는 있어도 개발을 못하면은 쓰지 않으면 그림의 떡 아니냐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화, 사업화 문제는 스케일업 하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다. 매tter 오브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과 국책연구소와 기업할 때 대학은 아카데미아는 기초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국책연구소에서 파일럿 플랜트를 지어가지고 계속 돌려봅니다. 그것이 스케일업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은 기업이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사업 진짜 이제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현재 수소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수전에도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경제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하는 방식이 효율을 높이는 거. 인풋 대비 아웃풋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효율 어떻게 하면은 전기 넣어서 효율적으로 하냐. 그 다음에 피드스탁을 어떻게 하면 싸게 할 것이냐. 원료를 물과 에너지를 싸게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어쨌든 반응을 일으키니까 촉매를 뭘 쓸 거냐. 촉매를 어떻게 하면 싸게 할까.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굉장히 훌륭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해요. SOFE, 뭐, 알카인, 저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거 제가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요. 아, 들어보고, 그 세 가지 범주 중에 뭘 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린데 석유화학 플랜트에 갔더니 한쪽에 24메가와트급의 수전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테스트 시험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고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갔더니 뭐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옆에 이제 풍력단지가 있어요. 풍력단지 옆에 좀 그리 멀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 수전의 공장이 심플한 게 굉장히 간단한 게 우리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하나에 2메가와트 수전의 설비더라고요. 그게 앞에 6개 유틸리티가 있고 중간에 뒤에 6개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12개 했는데 12개에서 24메가인데 곱하기 2 하면은 42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많이 붙이는 거 플러스 그 컨테이너에서 2메가 하던 걸 4메가, 8메가 계속 스케일업 하겠다고 합니다. 저 그거 보고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저 ESS 하고 있는 배터리 겉보기에는 그거나 그닥 차이가 없더라고요. 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엄청 비싼데 7배나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 엔지니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비싸면 누가 사갑니까? 그렇게 비싸면 어차피 이것도 뭐 재생에너지나 마찬가지로 스케일업 되면 코스트 다운 될 텐데 적절한 수준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속 스케일업을 해가는 거지. 지금 뭐 원가를 그대로 다 받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싸긴 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에너지로서 시대가 온다. 물론 유니버설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수소 경제가 오면 가장 민주적인 보편적인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데에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공감합니다. 이거 100% 공감하는데 마찬가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블루스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대륙풍도 없고 마땅한 대륙풍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유전도 없고 폐유전도 없는데 블루스 어떻게 생산하냐. CC 탄소 포집이야 가능하겠지. 근데 저장할 데가 없어. 근데 비즈니스의 세계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SK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개지를 합니다. 클린수소를 생산한 CCS가 있어야 클린수소가 되는 거니까. CO2가 발생하잖아요. 국내에 묻을 데가 없어요. 요새 폐유전 값이 막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유전에다가 CO2를 가지고 가서 운송 해서 거기다 파묻는 그런 방법 플러스 CO2를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 더 재밌는 아이디어는 자동차 회사와 정유회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 정유회사 e퓨얼이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CO2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CO2와 H를 결합해서 메탄올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기름을 채굴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 쓰겠다는 거죠. 전기의 약점인 저장 문제. 저장 문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수소도 사실은 영원히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면 아마 보일오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에 비해서는 훨씬 저장하기 용이한 거죠. 시간도 오래 가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필요한데. 배터리는 너무 이동하기에는 너무 에너지 양이 적잖아요. 그 많은 걸, 큰 거를. 수소로 하면은 여러분 에너지 중에 가장 운송하기 쉬운 것이 액체 상태잖아요. 액화 공정 어떻게 보면 실증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 액화 플랜트가 돌아갑니다. 암모니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암모니아를 수소의 일종의 데리바티브로 지금 인정을 해서 수소 경제로 가는데 과도기적인 단계로 활용을 하는 것을 지금 억셉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린 수소가 충분하게 생산될 때까지 수소 경제는 일단 우리가 연구만 할 거야 그러면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을 이쪽에 좀 익스트림이 있는 분들 중에 수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소 경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수소 경제를 하는데 그린 수소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린 수소가 생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소 경제를 하는 거는 탄소만 더 배출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까지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반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소 문제 해결. 그래서 다 했습니다. 이제 수소 경제 마지막입니다. 수소 자동차 연료유의 수소 활용 방안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자동차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연료전지 발전에 쓰이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취사연료인 도시가스에 수소가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소가 섞여서. 근데 에너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열과 전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동차,
이런 거여야 수소 경제가 뭐가 되는구나. 충전소에 가서 수소가 위험 팻말이 막 붙어 있고 그래야 수소가 내 옆에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대용량의 발전소나 이런 데 쓰는 또 수소 환원제철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쓰이지만은 일반인들이 그래서 수소 경제로 느끼기에는 지금에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실감하기는 어려운 거죠. B2C와 B2B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B2C 소비자가 에너지를 직접 쓰는 이런 게 돼야 에너지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는 다 원료인지 연료인지 애매하죠. 예. 네.